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틀레 극장 안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패션쇼 런웨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 이벤트 이름은 라 와치 파티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스크린을 통해 쇼를 관람하는 이벤트이고, 이 이벤트를 주최한 사람은 리아라는 패션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인플루언서예요. 이 영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쇼는 유니폼이라는 브랜드의 첫 번째 컬렉션인데, 디자이너는 베시 존슨, 파리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니폼 쇼가 끝나고 모든 모델이 나와서 피날레 워킹을 할 때 극장 안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스크린 뒤에 있던 실제 무대가 드러나게 됩니다. 샤틀레 극장의 스크린 뒤에서 소수정예로 초대를 받아서 쇼를 관람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프라이빗 패션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알고 보니 패션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초대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샤틀레 극장 한 공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거죠. 피날레 스크린이 올라가고 난 후 스크린 안과 밖의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고, 안에서 프라이빗 이벤트를 즐기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밖에서 스크린을 통해 쇼를 보던 사람들은 환호해요. 이것은 3월 초 파리 여성복 FW 패션 위크가 진행되던 기간에 일어나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왓츠 인 마이 알고리즘에서 얘기했던 영상 중에서 크린지 프렌즈 채널에서 제작한 인터뷰 영상 기억나세요? 패션을 전공했지만 하이패션 업계에 흥미를 잃고 작은 동네에서 자기만의 예술가 커뮤니티를 구축했던 여성의 이야기였죠. 초대장이라는 문화가 있을 만큼 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한 이런 패션 업계에서 좀 기존의 체제나 구조를 따르기보다 그 바깥에서 자신만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롭다고 느껴져요. 오늘은 현재 그 물결 중 하나인 라워치 파티의 호스트이자 인플루언서인 리아가 어쩌다가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의 본명은 엘리아스 메디니입니다. 20대 중반의 파리 기반 패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의 시그니처는 빨간색 립스틱이에요. 그는 아무리 유명하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제작한 쇼일지라도 좋으면 좋다고, 실망스러우면 실망스럽다고 매우 솔직하고 대담한 크리틱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런 솔직함을 불편해하는 업계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대중들은 그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의 솔직함에 열광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아는 패션계의 큰 이벤트 중 하나였던 조나단 앤더슨의 디올 첫 번째 쇼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게 돼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유명한 디자이너나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쇼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보통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틀어놓고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리아는 파리에 있는 작은 바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집에서 들고 온 TV를 설치하고 소셜미디어에 같이 보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작은 바에 300명의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300명이라는 인원이 이 바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건물 바깥 보도 위에 서서 라이브 스트림을 함께 시청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1,800만 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와치 파티의 첫 시작이 됩니다. 패션쇼라는 것은 원래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유명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 그 소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존재했는데, 리아는 그 체제에 의문을 던진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리아가 주최하는 런웨이 시청 파티가 패션 업계에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리아처럼 대규모로 이 아이디어를 실행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요. 리아는 모든 이가 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영받는 매체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패션은 가방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해요. 파리의 작은 바에서 열린 첫 번째 이벤트 이후 라 워치 파티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밀라노로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영국 패션 협회와 맥 코스메틱스가 공식 스폰서로 합류하면서 300명으로 시작한 이벤트가 1000명, 2000명 이상으로 점점 불어나게 돼요. 리아가 주최하는 라 워치 파티의 룰은 간단합니다. 입장료 없음, 초대 없음, 예약 없음, 대신 선착순 입장. 그래서 라 워치 파티가 열리는 날 이벤트 장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기존의 패션쇼는 쇼 주최자가 쇼에 올 사람을 고르고 초대장을 보내고 관객들은 초대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쇼가 진행되는 동안 작품을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람객 포지션이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맛없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좀 표정 관리를 잘 못하거나 할 경우에 그게 무례한 태도로 비춰질 수가 있죠. 근데 기존의 패션쇼는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정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사진 찍히고 온라인에서 막 온갖 드라마에 시달리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리아는 이 구조 자체를 좀 비틀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감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라 워치 파티는 단순히 쇼를 상영하는 것 이외에도 쇼 전에 게임, 퀴즈, 라이브 아트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고 관객들은 기다리는 동안 서로 어울려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쇼가 끝나면 QR코드가 뜨고 관객이 직접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그 분위기는 기존의 정적인 패션쇼 관람보다는 축구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는 거랑 좀 더 비슷해요. 실제로 리아가 제작한 라 워치 파티의 홍보 영상을 보면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처럼 막 열광하는데 사실은 런웨이 무대였다라는 식의 연출을 합니다. La Watch Party, London, Milan, and Paris, of course. 그래서 멋진 룩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같이 환호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룩이 나오면 탄식하기도 하고 피날레에서는 다 같이 기립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기존의 틀이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그 업계 안에 있지 않아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분위기의 패션 커뮤니티가 탄생한 거죠. 패션 팟캐스터 크리스티나 무사치오는 라 와치 파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스포츠 업계에서 팬존 개념이 번성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그 에너지가 패션 산업에 최종적으로 포착된 것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어요. 보그가 자체 와치 파티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기존 패션쇼와 동일하게 초대 한정이었어요. 리아는 참지 않고 소셜미디어의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After stealing the fashion app that I created 2 years ago, Vogue is now stealing the concept of La Watch Party that I started 1 year ago, and I feel like shit. Since last year, I dedicated my life to this project. I have invested all my money, all my time, and all the energy of my team. We are 8 fucking people working on this day and night, trying to make La Watch Party happen in order to make fashion more accessible, to break the elitism that's rotting our industry, and Vogue is doing
the opposite. Because they are stealing the idea while not having the concept right. They are keeping it exclusive. They are doing a watch party, but only for people that are already inside the industry. They're inviting models, they're inviting like influencers, and only you have to have an invite in order to go, which is the opposite of what I'm trying to do, which is screen fashion for everyone, free. You just come. And that's also so fucking annoying to me because I spoke to Anna Wintour in September and I told her, please come to La Watch Party, would mean the world to like, and she was like, I'll try to come, but the concept is genius. And she just stole the fucking concept.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with my app before. I did an app, they loved it, we talked for months in order to do it together, and at the end, they just stole it. It's so fucking sad. They are backed by Amazon, the biggest company in the world. I am on my own trying to get the money, the sponsors, to keep it free and open for everyone. And they just fucking steal. They don't care. They don't give a fuck. 댓글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비즈니스 업계에서 부자들이 소상공인 아이디어 훔쳐서 성공하는 거는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그래도 그들은 네가 만든 커뮤니티는 결코 훔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리아가 하는 일을 패션 민주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인트로의 영상으로 돌아와서 리아와 베시 존슨이 함께 만든 무대를 보면 그들은 이 쇼에 대해 4번째 벽을 부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째 벽은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뜻하는 연극 용어라고 해요. 배우들은 그 벽 안쪽에 존재하면서 마치 벽 밖에 관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연기에 몰두하고 관객들은 그 벽 바깥에서 철저하게 연출된 배우들의 연기를 관람합니다. 리아스와 베시는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2가지 무대를 구상합니다. 안쪽에는 기존의 패션쇼 관습을 따라 쇼에 초대된 사람들이 무대 주변에 앉아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런웨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바깥쪽에는 리아가 주최하던 라 와치 파티와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극장 안에 착석한 사람들이 스크린을 통해 패션쇼를 구경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던 2 영역이 베시 존슨의 유니폼 쇼의 피날레에서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되죠. So La Watch Party guests didn't know that behind the screen there was a fashion show, and the guests here at the show didn't know there was a watch party here. So by the end of the show, when the curtain lifted and the screen as well, it got revealed to both audiences,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dustry, that they were actually in the same room. For the first time,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industry faced each other. The tension in the room was at its peak. It was a moment that I will never forget. 무대를 중심으로 밖과 안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라 와치 파티의 관객들의 존재와 그들의 함성이 쇼의 피날레로 공존하면서 보이지 않는 4번째 벽이 은유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패션 팟캐스터 크리스티나 무사치오는 리아가 이 쇼를 위해 샤틀레 극장을 선택한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샤틀레는 이미 주요 축구 경기의 대형 상영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군중의 함성에 익숙한 공간이라는 거죠. 이걸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 장소가 하이 패션 특유의 위압감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대중이 이미 함께하는 문화적 순간과 연결짓는 공간인 샤틀레에서 개최함으로써 패션은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됩니다. 더 노드매거진의 에디터 패시 안토니는 샤틀레에서 진행된 라 와치 파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보낸 3시간 동안 저는 친구와 낯선 사람 사이의 경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다가와 제가 노트에 뭘 적고 있는지 묻거나 눈을 반짝이며 제 기프트백 안을 들여다봤죠. 근처에서는 여자들이 3355 모여 런웨이 룩을 즉석에서 캐리커처로 그리는 아티스트에게 몰려들었어요. 실루엣을 두고 토론하고 그녀가 불과 20분 만에 컬렉션의 본질을 포착해낸 것에 감탄하면서요. 꾸밈없는 집단적 영감의 순간이었고 이것이 단순한 상영회 그 이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를 위한 안전한 항구이자 리아의 비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패션의 세계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애나 만들기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떠올랐거든요. 그게 어떤 인물이 거짓으로 상류층 행세를 해서 실제 상류층 소셜에 들어가는 실화 기반의 내용인데, 그 시리즈를 보면 애나가 들어가고자 했던 그 소셜에 인플루언서나 뭐 패션 업계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소셜이 가지고 있는 그 폐쇄성, 그게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닿을 수 없는 것, 뭐 그런 거에 대한 욕구랄지, 그 안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게 결국에는 그 희소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이 그 고유성, 특별함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안과 밖을 분리하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급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벽 바깥에서 그냥 제멋에 살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그 벽을 좀 허물고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벽의 존재 자체에 약간 이골이 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인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막 이 벽은 잘못됐어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좀 물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뭐 특히 막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그런 부자나 엘리트들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대중들에게 노출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극심한 어떤 피로를 넘어서서 좀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AI 시대가 오면 막 자본주의가 무너지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폐쇄성 자체가 하나의 좀 전략이자 매력이자 정체성이었던 패션 업계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좀 계속 보이고 나타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단 패션 업계뿐만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댓글을 읽다 보면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막 그런 폐쇄성에 이골이 난 업계 종사자들이나 대중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는 있어도 업계 안에서 그 구조나 체제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들의 이벤트 막 이 정도로 치부한다는 거겠지.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뭐 사회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그게 계속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리아나 베시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이 패션 업계의 강력한 인플루언서로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중들이 실제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폐쇄성으로부터 존재하던 특별함은 힘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계속해서 특별함으로 정의가 되려면은 특별하지 않음으로 정의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하지 않음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예 특별함에 대한 분류를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리거나 또는 기존과 아예 다른 것들을 이거 아니고 앞으로 이게 특별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린다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이제 앞으로 이게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를 들어 그냥 두쫑구로 비유를 해볼게요. 저한테 두쫑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외국 시골에 살고 두쫑구의 존재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두쫑구를 내가 접할 수 있게 돼. 또는 제가 두쫑구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이 저에게 더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쫑구는 그냥 수많은 디저트 종류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해버리죠.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나 논의는 어떠한 단일화된 희소 가치를 이용한 대중의 욕망 통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관점은 그래요. 여러분은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은 리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